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의 EQB 전기자동차죠. 이 차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기차가 홍수입니다. 이번 주에 세 대의 차를 타는데요, 모두 전기차입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 그리고 폭스바겐의 ID4, 오늘 EQB까지. 오히려 내연기관차, 엔진차 만나기가 더 힘들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EQB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날씨 제법 화창했는데 먹구름이 끼고 곧 비가 내릴 듯 합니다.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제법 크죠. 기존의 B클래스 개념으로 이 차를 보면 안 될 듯 하고요. 제법 큰 사이즈를 갖추고 있어서 우리의 중형차 정도로 이 차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6.5kWh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깔았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무거운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깔아 놓고 포매틱 사륜구동 시스템을 더했습니다. 앞뒤 차축에 각각 모터를 더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배터리가 밑에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고 네 바퀴가 각각 구동을 하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주행 안정감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내연기관 같으면 모터가 곧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개의 모터를 사용했다는 것, 곧 두 개의 엔진을 사용했다. 그래서 더 큰, 더 강력한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차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터의 최고 출력은 168kW입니다. 마력으로 따지면 225마력이 되는데요, 225마력이 그렇게 고성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듯 하고요. 이 차 차체 사이즈에 비교적 합당한 그런 출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판매 가격 7,700만원에 책정되어 있죠. 전기차 구매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기준으로 한다면 정부 보조금 290만원, 서울시 보조금 82만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7,328만원입니다. 자, 과연 그 값어치 제대로 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비가 옵니다.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 살펴보고 가시죠. 실내에서 느끼게 된 첫 느낌, EQA와 크게 다를 건 없구나. EQA를 조금 사이즈를 키워놓은 그런 느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EQB의 AMG 라인 패키지를 적용을 하고 있죠. 좌우 모두 10.25인치 고해상도 모니터가 들어와 있는데, 오른쪽은 이제 터치 스크린이 가능하죠. 속도계고요, 현재 시간, 출발 후 연비 트립미터, 리셋 투 트립미터, 주행 경로, 자, 미디어 들어와 있고요. 그 밑으로 보이는 270, 이 부분은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270이고요. 에어컨을 완전히 끄면 맥스 291까지 달릴 수 있다고 나오죠. 에어컨을 작동시킬 때와 끌 때 주행 가능 거리가 달라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오른쪽 서클에도 올라온 정보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가속 페달의 효율 보여주는 거죠. 위에는 파워입니다. 하다가 엑셀 오프하게 되면 또 세이브, 충전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아이고, 비가 점점 세지네요. 자, 연비 보여주고요. 에코 디스플레이, 지도, 지포스 그래프, 주행 보조 시스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가운데는 이렇게 홈하면 보조장치 띄워놓을 수가 있고요. 전화, 내비게이션을 띄우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내비게이션 이렇게 띄울 수가 있고요. 지도 설정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트립미터를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미디어, 디자인 또 계기판 디자인을 다르게 볼 수가 있죠. 클래식, 스포츠, 프로그레시브, 디센트. 아이고, 비가 와서 비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죠. 그새 또 비가 그쳤습니다. 그 사이 전 잠깐 식사를 하고 왔고요. 이어서 가시죠. 자, 10.25인치 센터페이시아 모니터 한번 보시죠. 홈화면 터치로 하면 이렇게 화면 터치로 볼 수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도
이 홈화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터치패드를 통해서도 홈화면 오고 눌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아주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내비게이션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중간에 충전소를 들려서 가도록 길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이 좀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컬러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멀티컬러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EQ, 이 전기차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출발 시간에 맞춰서 냉난방 그리고 시트 히터 뭐 이런 부분들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발 시간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저녁 7시에 다음에 출발하겠다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에어컨 틀어 놓고 시트 뭐 필요하다면 데펴 놓고 뭐 이런 겁니다. 예약 충전 기능과는 다른 겁니다. 이 차에는 예약 충전 기능은 따로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이렇게 그래프로 연비 흐름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차량 가속 그리고 제동 조향 이렇게 보이죠. 설정에서 차량 설정 좀 볼까요? 퀵 액세스 기능이 있죠. ESP 온오프 가능하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 차선 이탈 어시스트, 그리고 스티어링 어시스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 차에는 있는데 국내 시판 모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조 장치 보면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능동형 차선 이탈 어시스트,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어텐션 어시스트,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 거리 기준 속도 어댑테이션 등의 기능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명령 기능도 한번 볼까요? 헬로우 벤츠, 이제 말씀해 주세요. 길 안내, 교대역, 이런 결과를 찾았어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헬로우 벤츠, 지금 말하세요. 운전석 열선 시트, 운전석 시트 히터를 켤게요. 헬로우 벤츠, 실내 온도 20도, 온도를 20도로 설정할게요. 자, 이렇게 음성 명령을 통해서 제법 많은 기능들 설정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는 66.5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죠. 바닥에 깔고 있는데요. 유래 충전으로 313km를 달리게 됩니다. 자, 충전 시간은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00kW 충전기 기준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30분이면 80%까지는 충전을 하게 된다. 100kW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충전소 중에는 100kW도 있고 50kW 짜리도 있는데요. 50kW 충전기면 시간은 좀 2배 가까이 더 걸리겠죠. 근데 고속도로 충전 시간, 충전기당 충전 시간은 40분으로 제한되어 있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 초고속 충전기들이 있는데요. 초고속 충전까지는 이 차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아래 보면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이 아니고 이 차는 전기차에서 변속기가 있는 게 아니죠.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패들이죠. 마이너스 패드를 누르면 D, D 마이너스, 오른쪽 패드를 누르면 D, D 플러스, 그리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길게 누르고 있으면 D 오토가 됩니다. 그래서 D 마이너스, D, D 플러스, D 오토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D 마이너스가 가장 회생제동이 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D 플러스가 회생제동이 가장 약한 부분이 되겠죠. D 오토는 회생제동을 이용하기도 하고 코스팅 기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D 오토에 놓고 사용을 하시고요. 필요할 때 내리막길을 간다거나 좀 강한 회생제동이 필요할 때 마이너스 패드를 이용을 하면서
조작을 하면 마치 수동 변속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디오토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아라, 뛰어라, 코스트 모드가 작동 중이다, 계기판을 통해서 운전을 안내하는 그런 기능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기 엔진의 터빈 같은 이런 송풍구 느낌, 디자인 아주 좋은데요. 실내 곳곳에 이런 알루미늄 재질들 적용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 USB 포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터치패드 주변으로 몇 개의 버튼이 들어와 있죠. 카메라 먼저 보실까요? 카메라 이렇게 보이는 각도들 설정해서 볼 수가 있고요. 앞부분, 뒷부분, 옆부분, 좌우 부분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다양한 앵글로 카메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터치패드를 통해서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입력을 손글씨로도 할 수가 있죠. 종, 훈, 이렇게 손글씨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틸트 앤 텔레스코픽 기능 이제 수동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5인승인데요 선택 7인승으로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시트 2개를 더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PM2.5 위만으로 실내 공기질을 조절하는 부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공기 상태, 대기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보고 가시죠. 들어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법 넓은 뒷좌석 공간 마주하게 됩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여유 있게 드나들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세워서 여유 있게 드나드는 공간 마주하게 됩니다. 옆 차창 상당히 밑으로 많이 내려갔죠. 어깨보다 한참 아래쪽으로 차창이 내려가 있습니다. 보면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좀 더 높게 배치되어서요. 이른바 계단식, 극장식 시트 배열이죠. 그래서 뒷좌석의 시야의 제한을 최소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또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당겨 앉을 수가 있어서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 되네요. 등받이도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 되고요. 뒤로 누이면 이 정도까지 뒷좌석을 누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은 6대 4로 분할이 되고 등받이는 이렇게 4대 2대 4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자, 뒷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이 트렁크 부분과 평평하게 풀플랫이 가능하도록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최대 1710리터까지 트렁크 공간 확장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아래 C타입 USB 포트 하나가 준비됐네요. 자, 위로 선루프가 있는데 선루프는 앞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하나의 유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열 위로 그리고 2열 위로 별도의 선루프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차창은 원 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완전히 수납이 되네요. 손가락 2마디 정도 높이로 센터 터널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바람이 좀 부는 날씨네요. 빨래판 길입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패턴 넘어가는 소리만 좀 올라오고요. 아주 약간의 흔들림 정도 느껴집니다. SUV죠. 차체가 높습니다. 옆에서 함께 달리는 세단들 좀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고요. EQA보다 좀 시트 포지션이 높은 느낌이 나네요. 시트 포지션은 좀 높고 차창은 숄더 라인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개방감이 좀 큰 느낌이고요. 그래서 차창 밖 풍경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선루프까지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1도 없네요.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자, 운전에 신경 쓰지 않고 무심코 있다가 이렇게 실선 차선을 넘어갈 때 마치 벽에 가서 부딪히는 것처럼 타이어가 제동 반응이 일어나면서
경고를 주게 됩니다. 차선 넘지 마라 라고 주의 주는 거죠. 운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테고요. 시속 100km 정도인데요. 바람소리 거의 들리지 않고요. 노면의 흔들림이 아주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서스펜션의 느낌이 그냥 가볍게 노면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노면의 충격을, 노면의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기분 좋게 중후한 느낌을 주면서 움직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엑셀 오프에서 코스팅 주행이 쭉 일어나고요. 코스팅 주행이 쭉 일어날 때 가속 페달을 대면 페달에서 발을 떼라 라는 그런 가이드도 같이 보여주죠. 주행 보유 장치 한번 세팅을 해 보는데요. 버튼 한 번으로 바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에 있는 버튼 위든 아래든 딱 세팅을 하면 바로 설정이 되죠. 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있는데요. 주행을 보조하면서 조향과 제동에 개입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요. 시속 90에 맞추고요.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죠. 차선의 중앙 잘 유지하고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도 설정된 대로 유지하면서 완성도 높은 반자율 주행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벨 2 단계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에 와 있는 정도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듀얼. 먼저 에코에서 보시면 툭 가속 페달 시속 90에서 밟는 듯 마는 듯. 자, 반응이 거의 뭐 뜨뜻미지근하죠. 컴포트에서 보면 반응이 조금은 더 진해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다이나믹한 느낌은 아니고요. 자, 스포츠에서 봅니다. 90에서부터 역시 시작해보죠. 스포츠 모드에서 툭, 야, 반응이 바로바로 옵니다. 킥다운 한번 걸어봅니다. 하나, 둘, 셋. 자, 아주 강한 힘을 보이면서 가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람 소리가 좀 세진다 싶은데 속도를 보니까 그럴만한 속도입니다. 전기자동차의 특성, 속도가 빨라질수록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또 가속에도 제한이 오게 되고요. 고속 구간에서 그래서 많은 대부분 회사들이 전기차의 최고 속도를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상 달릴 때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180 혹은 160에서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차 EQB는 160에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공도에서 운전하는 일반 운전자라고 한다면 시속 160 정도면 충분히 빠른 속도가 아닐까 하고요. 사실 그 속도조차 내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도로의 현실이죠. 고속주행을 하는데 속도를 내는데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 반응 보입니다. 차가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빨리 달리고 있는데도 차가 딱 무게중심을 잡고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전기차에서 사륜구동 하면 또 고성능의 의미가 있는데요. 앞뒤 차축에 각각 모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터가 곧 엔진을 대신하는 거니까요. 내연기관과 비유하자면 엔진이 2개다 라고 봐도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313km로 인증을 받았죠. 4분의 1 정도 배터리를 사용한 상태에서 지금 맥스 303km 303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배터리 80%만 충전하시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메이커 권장사항입니다. 배터리 관리를 위해서 오래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평소에
80%까지만 충전을 하시라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방전할 때까지 쓸 수도 없으니까요. 배터리 잔량 10%를 또 남겨놓는다고 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구간은 10%에서 80%까지 약 70% 구간인 거죠. 그러면 230-40km 달릴 때마다 충전을 해줘야 된다 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계산일 뿐이고요. 실주행상에서는 국내 인증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세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달릴 수 있죠. 주행 가는 거리 313km로 인증을 받았지만 실주행 거리는 뭐 400km 이상 가능할 테고요. 400km를 기준으로 배터리 70%를 사용한다고 치면 4728, 280km, 300km 정도 달릴 때마다 충전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뒤에 차 보내고 제동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하나, 둘, 셋. 무리 없이 잘 받아내는데요. 자, 비상등은 작동을 하고 안전띠는 반응이 없습니다. 특이한 건 브레이크 페달의 반응인데요. 쭉 밟혔다가 다시 한번 반발해서 튀어나와서 다시 밟힙니다. 제동의 담력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쌍봉 낙타의 등 같은 그런 페달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그런 제동 반응이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아주 강한 제동을 잘 제어하면서 훌륭하게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속 코너링 한번 시도해 봅니다. 235 501 19 타이어, 그리고 앞뒤에 모터를 장착한 4륜구동 SUV죠. 무게중심이 높은, 그리고 바닥에 배터리를 깔고 있습니다. 고고고! 제동. 어우, 빨랐습니다. 이야, 기분에 취해서 좀 빨리 들어왔는데 아차 싶었는데 잘 잡고 돌아가네요. 이 차에서 가장 무거운 배터리죠. 그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아랫부분에 깔려 있어서 흔들리는 차체를 딱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거기에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네 바퀴가 정확하게 접지하고 있습니다. EQA를 좀 사이즈를 키워 놓은 게 EQB다 싶습니다. 편의 장비, 기능 이런 면에서 크게 다를 게 없고요. 인테리어 구조도 똑같습니다. 차체가 커져서 공간을 좀 여유 있게 확보를 해서 제일 마음에 드네요. 트렁크 공간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좀 넓게 확보를 해서 패밀리 SUV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형이 5인승이죠. 5인승 기본형인데 거기에 옵션을 추가해서 시트 2개 더 추가해서 7인승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이 차에는 통풍 시트 들어와 있지 않은데요. 국내 시판 모델에는 통풍 시트와 부메스터 오디오 적용이 됩니다. 시승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지만 국내 시판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빠진다 라는 점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 차 얼마냐? 판매 가격 7,700만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7,700만원이면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50%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정부 지원금 290만원이고요. 서울시 기준으로 본다면 82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7,328만원이 되고요. 벤츠 사는 사람한테 무슨 구매 보조금을 주고 그래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100%를 못 받아서 아쉬운 게 아니라 50% 지원해 주니 고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GPS 계측기 물렸고요.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에어컨 잠시 꺼두죠. 에어컨 껐고요. 자, 이 차 최고 출력 168kW, 마력으로 하면 225마력의 힘을 냅니다. 약 2톤이 넘을 텐데요. 이 차, 이 무거운 차체를 끌고
어느 정도나 빨리 달릴 수 있을지요. 메이커에서는 이 차의 시속 100km 주파 시간을 8.0초로 밝히고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GPS 계측기가 측정한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결과는 이렇습니다. 뒤로 갈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는 느낌 확연하고요. 조용한 가운데 속도를 높여가는 전기차 특유의 그런 주행 질감이 색다르게 다가오네요. 네, 연비 테스트 할 시간입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4.1로 국내 인증을 받았죠.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갑니다. 트림미터를 출발 후로 세팅 다시 하고요.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28km 달려왔습니다. 행주대교 북단인데요. 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7.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동작대교 분기점입니다. 이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지점 56분 동안 51km 달려왔고요. 이곳까지 평균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7.5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15분 동안 55km 달려왔네요. 평균 속도 시속 44km. 평소 수준이었고요.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정확하게 7.0km 기록을 했습니다. 소모된 전력의 78%를 주행했었고 13%를 냉난방에 사용을 했습니다. 냉방에 사용을 한 거죠. 기타 전기장치의 9%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 연비 출발 후 평균 킬로와트아워당 7.0 기록했다라는 얘기고요. 이 차 공인복합 연비가 킬로와트아워당 4.1입니다. 거의 3km를 더 달린 연비를 보였다라는 거죠. 단도직입입니다. 예약 충전이 안됩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죠. 심야 전력 요금이 제일 쌉니다. 11시 이후에 심야 전력을 이용을 하면 전기요금 제일 싸게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운전자는 11시 이후에 충전을 해라 라고 예약 충전을 걸어 놓고 자면 제일 편하죠. 하지만 예약 충전을 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을 시작해야지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전기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예약 충전 기능이 빠져 있다는 것 좀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메르세데스 벤츠인데요.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 자동차의 오너들이 그 몇 푼 아낄 거라고 11시까지 기다렸다가 충전하는 것도 우습고요. 그렇다고 일찍서부터 충전하면 더 비싸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 충전을 하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모냥 빠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전기차 예약 충전기는 꼭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AMG 라인 트림인데 열선 스티어링 휠이 안 됩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한겨울에는 제법 유용한 그런 기능일 텐데요. 열선 스티어링 휠이 안 된다라는 것 아쉬운 대목이죠. AMG 라인 말고 그 아래 기본 트림에는 열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AMG 라인이 그보다 더 위급인데도 아래급에서 적용 가능한 열선 스티어링 휠이 안 된다는 것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조금씩 좀 옵션 구성이 뒤죽박죽 순서 없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넣어주세요.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EQB 시승을 해봤습니다. 제가 EQA를 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아쉬움이 뭐였냐 하면 사이즈가
좀 작았다라는 얘기죠. 사이즈만 좀 더 크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탑니다. EQV 만나보니까 딱 좋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딱 좋은 사이즈, 그리고 전기차 특유의 그런 주행 질감을 잘 갖추고 있는 데다가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죠. 높은 수준의 주행 안정감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또한 눈이 많이 내리거나 한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내려서 노면이 많이 젖거나 이런 악천후일 때 좀 더 안전하게 편하게 이 차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두 바퀴 굴림으로는 이 악천후, 특히 눈 쌓인 길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올 텐데요. 포매틱이어서 좀 더 든든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5인승이지만 7인승으로 꾸밀 수 있을 정도의 공간, 크기 갖추고 있고요. 두 개의 모터를 사용을 해서 좀 더 강한 힘, 168kW, 225마력의 힘이라고 한다면 일상생활 영역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7,700만 원의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약 4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7천만 원 초반대에서 이 차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별 마크를 단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신형 전기차를 사는데 합당한 금액이 아닐까 싶고요. 또한 어느 정도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삼각별 배지 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의 생활 한가운데로 이제 바짝 다가온 전기차 시대에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전기차,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EQB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날씨 변덕이 심했는데요. 그래도 무사히 시승을 마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